안녕하세요. 건강365 박민지입니다. 중년층의 여성이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무릎을 감싸고 통증을 호소하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릎 통증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요. 누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 번쯤 앓게 되는 질환으로 여기시지만 무릎 통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서울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사동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관절염이라고 하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사실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관절염이 어떤 질환이고 또 왜 이렇게 특히 무릎에 잘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관절은 우리 몸의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연골을 포함하여 관절낭, 인대, 근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절염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여 통증 및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 습관의 문제, 즉 쪼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O자형 다리를 가진 경우에 관절 내측으로 체중 부하가 심하게 되어 관절염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보면 보통 무릎 아프다고 항상 걸을 때마다 무릎 짚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한국인들한테 특히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있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서양과 달리 좌식 문화가 발달하여 모든 일도 쪼그려 앉아 하는 경우가 많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잠도 바닥에 누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보다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무릎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누웠다가 일어날 경우에 무릎에 정상 체중의 6배 이상의 체중 부하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연골 하면 여성분들이 코 성형수술 하실 때 귀에서 빼서 삽입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릎에도 연골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연골은 한 번 다치면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네, 우리 몸의 뼈나 근육은 손상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골은 한 번 상하면 예전처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더 악화되어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주변에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 보면 무릎 아프다 하고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무릎 아프다 하면 관절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때 사람들마다 유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관절염의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관절염의 증상은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할 때 시큰거리거나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그러다가 쉬면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평지를 걸을 때 피로감이 들고 무릎 뒤쪽, 즉 오금이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진행되면은 평지에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부어오르는 경우가 생기죠.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지만 무릎보다 허리가 더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무릎보다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무릎 아프신 것도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절염은 보통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초기 단계인 관절염 1단계는 무릎 관절에 약간의 스크래치, 긁힌 자국만 있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중기 관절염은 2단계, 3단계를 나타나는데 2단계는 관절에 연골의 손상이 있으나 관절면의 깊이의 50% 이상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를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단계의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50% 이상의 관절의 깊이로 침범되었을 경우를 3단계로 말씀드립니다. 관절염 4단계는 말기를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관절 연골이 완전히 손상되어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관절염에 대해서 4단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TV 보면 관절염에 좋다는 붙이는 약품도 나오잖아요. 그 4단계에 따른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관절염 치료 1단계 초기인 1단계의 치료는 비수증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휴식 및 약물,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통증 감소 후에
운동,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기 관절염은 초기와 같이 2, 3주 동안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후에도 조전이 없는 경우에는 MRI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위경골 절골술이 있고 두 번째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기관절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연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 질환을 얘기할 때 말기다 하면 위독하겠다, 완치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관절염도 말기가 되기 전에 중기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든요. 먼저 근위경골절골술,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중기 관절염의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말기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진행 시기를 늦춰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 본인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은 무릎 근처에 있는 경골을 잘라내어 무릎을 정상 정렬로 바로잡아 고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 수술은 O자로 휘어진 다리를 바르게 교정하여 무릎 관절 내층으로 집중되는 체중의 부하를 무릎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산시켜놓는 수술입니다. 흔히 휜다리 고정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은 65세 이하의 비교적 뼈가 든든한 환자에 많이 사용되며 중기 관절염 치료 방법 중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궁금증이 더 커지는데 근위경골절골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근위경골절골술의 장점은 수술 시에 사용하는 금속판이 수술 부위의 뼈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며 정상적인 무릎 굽힘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여 수술 후 2주 후부터는 목발 보행이 가능하며 4주 정도가 지나면은 목발이나 보조기 사용 없이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술은 어떤 거예요? 줄기세포 치료술이란 산모의 제대혈에서 추출해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병변에 이식하면 손상된 부위에 분비되는 물질들로 인해 연골의 분할을 촉진시키고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며 연골 기질 분해 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여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너도 나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환자가 고려하면 좋을까요? 줄기세포 배양술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로 기존의 약물 치료는 전혀 호전이 없는 환자, 또한 인공관절술을 권유받았으나 체내 이물질 삽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 기타 퇴행성, 외상성으로 인한 무릎 연골의 결손으로 인한 환자에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왠지 줄기세포라고 하면 좀 고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술은 간단한 편인가요? 네, 수술은 보통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 부위를 확인한 후 무릎 관절낭을 열어서 손상 부위를 노출시킨 후 손상된 부위에 약 5mm 직경의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홈을 뚫은 후 그 부위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채운 후 관절을 다듬는 수술이므로 비교적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을 줄기세포로 치료한다고 해서 좀 생소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산모의 제대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사용하므로 나이나 영양 상태, 기타 질환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연골 회복이 섬유성 연골이 아닌 환자 본래의
초작성 연골로 회복이 되므로 원래의 깨끗한 연골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사진처럼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연골이고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뼈가 노출된 부위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의 관절염이 되겠죠. 줄기세포 이식을 한 후 이 사진을 보면 여기 하얗게 원래 연골로 재생된 것을 관찰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맘먹은 분들이라도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뭔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나요? 수술 후의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단지 하나 관절량을 째기 때문에 약간의 무릎 앞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술이 관절염을 치료하는 마지막 희망이다. 뭐 이렇게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말기 환자분들 중에는 인공관절술을 받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통증이 지속되는 거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수술 후에 무릎을 못 구부려서 뻐정다리가 된다고 수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부분 수술 후 한 달 후부터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늦어도 3개월 이후부터는 통증이 사라지게 되어 1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정상의 80에서 90%까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뻐쩍다리가 된다는 거 주저하는 분한테 있는데요. 요즘에는 수술술기 발달되고 몸에 들어가는 보형물의 재질 및 디자인도 개발이 되었고 수술 후에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므로 이제는 뻐쩍다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125에서 130 정도의 굴곡은 충분히 가능해서 정상 생활 및 심한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운동 및 여가 활동은 가능하게 될 상태가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나요? 무릎의 약 좌파에 10에서 15cm 정도의 절개를 가해서 관절량을 노출시킨 후 손상된 뼈와 연골을 잘라내고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측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환자를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O자형 다리를 일자형 다리로 쭉 펴고 관절면을 깨끗하게 만든 수술을 보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받으시던데요. 특히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인공관절술은 말기 관절염 환자로 일상생활로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또한 심한 O자형 변형 및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절골술이나 줄기세포 이식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면 모든 분들이 다 치료받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예, 말기 관절염 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인공관절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방사선 검사상 말기 소견을 보이나 통증이 없는 분들, 또한 전신 상태가 인공관절을 받기에는 힘든 분들, 젊은 나이에 환자나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세균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나 무릎의 근력이 약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서는 인공관절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큰맘 먹고 수술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텐데요. 그 수술 후에 관리를 잘하면 정말 통증 없이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술 후에 결과는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해요? 말기 관절염 환자의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들의 90에서 95% 정도는 인공관절 지원수로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다음에 뻗정다리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130 정도의 무릎 굴곡이 가능한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구부릴 수 있다고 계속 쪼그리고 상완을 다시 하시거나 그러면 무릎의 압력이 증가되어 수술한 인공관절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좌식 생활, 즉 의자 생활을 하는 게 환자한테는 더 좋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수술 후에 합병증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로 어떤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초기에 가장 큰 문제는 수술 후 감염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가벼운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로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삽입물을 제거 후 염증을 가라앉힌 후 수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절 운동도 처음 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고 통증도 남아있게 되죠. 시간이 얼만큼 지난 후에는 뼈와 이식된 이식물 사이에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물질 반응으로 인하여 관절이 붓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의 활동량에 따라 다른데 약 15년 정도 쓰면은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뭐 30, 40대 분들도 무릎 아프다,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퇴행성 질환 때문인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운동량의 증가 또 레저를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릎에 손상을 받고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그거를 주저하고 그냥 간과하고 이상이 없다고 계속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자꾸 그 관절염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0대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하여서 절골술을 하거나 연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죠. 무릎을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갔을 때 연골판이 손상됐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반월상 연골판 손상 그건 어떤 질환인가요? 반월상 연골 손상은 대부분 외상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관절면 손상이 오기 전에 먼저 찢어지고 그 다음에 관절면 손상이 오는 거죠.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기능이라는 게 체중을 고르게 펴줘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건데 그걸 찢어짐으로써 연골에도 손상이 오게 되고 합니다. 근데 반월상 연골도 마찬가지로 회복은 안 되고요. 그것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절제를 하거나 꿰매서 봉합술을 시행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연골판이 손상이 됐다면 왠지 치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찢어진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는 게 제일 낫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봉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해서 이어주는 게 관절염으로 진행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젊은 분들도 과격하게 스포츠 활동하시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연골판이 손상됐다면 줄기세포로 치료하면 좋지 않을까요? 반월상 연골 파열은 줄기세포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연골 손상을 받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연골의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치료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염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궁금증 해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45세에서 64세까지의 25에서 30% 정도, 65세 이상에서는 60에서 90%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증가, 스포츠 및 레저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외상을 많이 발생되므로 발생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초기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중기의 치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기로 가는 것을 막아 이 신분을 넣지 않고 자기의 연고를 평생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릎이나 관절이 아플 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주위 병원에 가셔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 서울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사동훈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상담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100세 시대를 바라보지만 40대 이후로는 노화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에 무력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꾸준하게 관리하고 노력한다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는데요. 나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NB 건강365 박민지였습니다.